지금부터 3학년 자연과정 및 과학 중점 과정의 지구과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지구 중력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쓰인 그림 자료의 소유권은 미래엔 교과서, 구글 이미지,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림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업에 쓰인 그 자료의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지합니다. 본 수업 자료에 대한 저작권법 안내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 수업 조편성 및 그 토론 수업 안내는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조편성에 따라서 토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은 지구의 내부 구조인데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영어 자료를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료를 참고해서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보면 Earth's interior is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major layers. 지구의 내부는 일반적으로 divided into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three major layers, 세 개의 주요한 그런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The crust, 지각, mantle, and the core, 핵이 되겠습니다. The hard and brittle crust, 딱딱하고 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그 지각은 extend,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져 있냐면 from Earth's surface, 지구의 표면에서 to the so-called 모로비치지 discontinuity, 소위 말하는 모로비치지 불연속면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로비치지면은 모의 그러한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The mole is not located at the uniform depths. 근데 그 모으면은 uniform depths, 일정한 깊이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깊이로 놓여 있지 않고 but about 10 km below the sea floor, 해양저, sea floor는 해양저인데 해양저 아래에는 약 10km 그 아래에 모으면이 있고, 그리고 about 35 km beneath the surface of the continent, 대륙의 표면으로부터는 약 35km 아래에 모으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Beneath the mole is the mantle. 모으면 아래에는 그 맨틀이 있습니다. 맨틀입니다. 근데 그 mantle, the viscous layer, viscous라는 것은 점성이 있는 끈적끈적한 그런 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that make up, 그것은 맨틀은 make up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half of Earth's volume. 맨틀은 지구의 그 최적, 볼륨은 최적입니다. 지구 전체의 최적의 약 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맨틀은 지표면에서부터 약 2,900km까지 그러한 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그 표면에서부터 중심까지는 약 6,400km인데 지구 그 전체 6,400km 중에서 맨틀이 차지하는 그 깊이가 2,900km까지가 되기 때문에 지구 최적의 약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mantle is divided from the core by Gutenberg discontinuity. 맨틀은 divide from,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core. core로부터 나누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나누어지냐면 구텐베르그 불연속면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약 2,880km, 약 2,880km까지인데 그것이 구텐베르그면에 의해서 이렇게 멘틀이 구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멘틀은 코어로부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900km, 2,880km 바로 아래가 코어가 시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코어가 시작되는데 2,880에서부터 약 5,100km 그 깊이까지가 외핵이 되겠고, 그리고 거기 5,100에서부터 6,400km까지가 내핵이 되겠습니다. The outer core is molten and liquid iron. outer core라는 것은 외핵이 되겠죠. 외핵은 molten, 용융되고, 그 다음에 liquid iron은 뭐냐면 액체 상태의 아이론, 철과 니켈입니다. while 반면에 the inner core, 내핵은 solid, 고체이고, 그리고 much more dense, 아주 더 이렇게 dense 하는 거, 밀도가 큽니다. 뭐에 비해서? than either iron or nickel at the surface. 여기서 iron or nickel은 철과 니켈인데, at the surface라는 것은 이 부분은 외액에 있는 아이론과 니켈보다는 내액에 있는 그러한 그 철과 니켈이 좀 더 이렇게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 그림의 출처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사이즈, 지구의 크기인데, 오션 크레스트라는 것은 해양 지각을 나타나게 되겠죠. 약 5 내지 7km. 컨티넨탈 크러스트라는 것은 대륙 지각이 되겠는데 약 10에서 75km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약간씩의 그 학자들마다 이러한 깊이 차이가 약간씩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로비치식 디스컨티뉴트라는 것은 모로비치식 불연속면인데, 모로비치식 불연속면은 지각과 멘틀의 그 경계 부분을 발견한 사람이 모로비치치라고 그랬죠. 그것은 the boundaries between the crust and the mantle, 지각과 멘틀 그 사이의 경계면, 멘틀과 지각 사이의 경계면을 모로비치치 불연속면. 그리고 구텐베르그 디스컨티뉴트는 the boundary between the mantle and core, 멘틀과 out core,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분, 요 경계 부분을 발견한 사람이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구텐베르그 불연속면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아웃 코어하고 이너 코어의 경계 부분을 발견한 사람이 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만 불연속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지구 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는 대략 6,400km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6,370km로 되어 있죠. 대략 이것을 6,400km로 하면 이것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6,400km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여기 지구 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가 6,400km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그림 자료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그림이 되겠는데,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녹색, 이게 이 지진파의 전파 속도의 변화, 이것은 P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청색에 대한 이 지진파의 그 변화는 S파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파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지구 표면에서부터 에스파가 전파될 때 점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부분부터는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은 에스파 자체는 외핵 부분, 그 액체 부분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가 전파되지 못하는 이 경계 부분에서부터 외핵 이 부분이 이제 그 액체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파도 전파 속도를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이 경계 부분이 되겠죠. 모로 미치지 불연속면. 그래서 계속 지구 내부로 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하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구텐베르그 불연속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부터는 증가하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다시 이렇게 크게 변하는 그 경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레만 불연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의 전파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러한 큰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이 경계 부분에서 물질 상태가 급변한다든지 아니면 밀도가 급변하기 때문에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이렇게 크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경계 부분을 밝혀낸 사람이 모로비치치, 구텐베르그, 레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구의 내부의 물질 상태를 이러한 밝혀낸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지구의 그 층상 구조가 되겠는데 여기 진1이라고 되어 있죠. 진1은 지진이 발생한 원래의 장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진1에서 수직한 게 똑바로 선을 그어서 지표면과 맞닿은 이 점을 진앙이라고 하는데 이 진앙 여기에서 0도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가 쭉 가면 여기까지가 180도가 되겠죠. 0도에서 180도 사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진앙에서부터 103도까지는 진앙에서 103도까지는 지진파가 잘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파가 됐든 S파가 됐든 전파가 되는데 이 103도에서부터 143도 이 사이에는 P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파의 암영대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103도에서부터 180도까지는 또 S파 자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S파의 암영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요 103도 이 부분에서 이 103도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2,900km가 되겠습니다. 2,900km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 143도 이 부분이 5,100km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핵 부분에서는 물질 상태가 여기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P파하고 S파 같은 경우는 이쪽엔 통과하지 못하고 P파 같은 경우도 커다란 그 큰 굴절과 반사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앙에서부터 지진파가 전파되는 각거리에 따라서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지각의 두께와 지각 평형설이라는 이러한 그림을 또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멘틀이 되겠죠. 그리고 지각은 멘틀 위에 이렇게 떠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지각 자체가 멘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께가 얇고,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한 50km 정도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호면의 두께 자체가 이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약 15km 정도의 모호면의 두께가 있고,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약 50km 깊이에서 모호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모호면이라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그 경계 부분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로비치지 불연성면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의 두께하고 지각 평행설을 설명한 그림인데, 이것을 에어리라는 사람하고 프레트라는 사람이 설명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소개가 돼 있었죠. 에어리라는 사람은 지각 자체의 밀도는 모두 다 균일하다라고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한데, 밀도가 작은 놈은 그만큼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더 깊이 박혀 있는 놈도 있고, 높이 솟아오른 그 대륙만큼 그만큼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호면 자체가 깊은 곳에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얕은 곳에서는 모호면의 두께가 얕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어리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각 자체는 밀도가 다 균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되겠고, 반면에 프레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프레트설에 의한 그 지각 평행설은 모호면의 모호면의 그 두께가 밑에 있는 모호면이 일정한 깊이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얇은 것이 되겠고, 그리고 밀도가 작은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놈은 그만큼 두께가 얇은 것이 되겠고, 밀도가 작은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ho, g, h, 여기서는 rho는 밀도,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값, h는 여기서는 높이가 되겠는데, 밀도가 작을수록 이렇게 높은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것이고, 밀도가 큰 놈일수록 이렇게 두께가 얇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써 이렇게 모호면이 일정한 깊이에 이렇게 같은 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프레트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지구의 그 중력장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구의 중력장의 그 학습 목표는 표준 중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중력, 표준 중력 이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력 이상의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력 자체가 어떤 표준 중력하고의 차이가 나면 그것을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중력 이상이 나타나는지, 플러스 중력 이상, 마이너스 중력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교과서에 이런 그 질문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그림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질량이 100kg인 과학 장비를 남극의 세종기지에서 측정하였더니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것보다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구 자체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지구 자체가 타원체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중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력값 자체가 무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60kg인 사람이 60kg 중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나라에 가면 10kg 중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에서는 지구의 중력과 중력값이 달에서의 중력값이 지구의 중력값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무게를 쟀을 때하고 그리고 저기 남극 지역에 가서 무게를 쟀을 때는 이렇게 그 무게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은 중력값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무게란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중력값은 만유인력값하고 원심력의 합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극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원심력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중력값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잴 때 무게보다도 남극에 가서 똑같은 물건을 쟀을 때 무게가 더 크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유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유인력은 여기 지구상의 물체라고 그랬는데 지구상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체도 지구와 이 물체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에서 만유인력의 방향은 그 지구 중심을 향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그 중심 쪽에 어떤 물체를 놓게 되면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만유인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한 그 만유인력의 힘의 크기 값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물체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의 질량과 지구에 놓여 있는 어떤 물체의 질량을 곱한 값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지구 자체가 타원체이기 때문에 적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적도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타원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만유인력의 크기 값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는 타원체이므로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이렇게 만유인력 값 자체가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표현한 것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은 이게 만유인력이 되겠죠. 만유인력의 방향 자체는 지구 중심을 향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은 지금 뭐냐면 원심력이 되겠죠. 원심력이 되는데 여기 지금 적도 부분하고 여기 중위도 지역의 크기를 보면 적도 지방 같은 경우가 원심력이 크기 자체가 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지구의 그 적도 부분에서 원심력이 가장 크고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원심력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극지방, 양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원심력 F는 M, R,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R은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이 R까지의 거리 자체가 작아지니까 극지방에서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이 팔의 길이, 요 길이 자체가 R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R 자체는 점점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이게 작아지다가 이 극지방에서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은 극지방에서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지방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 만유인력 자체가 즉 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것은 뭐냐? 중력이라는 것은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합력 자체가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의 방향 자체가 지구의 중심을 모두 향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구의 중심 부분을 향하고 그리고 중력 방향도 지구의 중심 부분을 향하는 곳은 적도 지역하고 극지방이 지구의 중력 방향을 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지구의 자전축과 직각인 방향이 원심력의 방향이 되겠는데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이 합력이 중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은 바깥으로 향하는 힘, 만유인력은 안쪽으로 향하는 힘인데 이 힘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력 방향 자체가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심력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만유인력 자체가 즉 중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도에 따라서 중력 방향 자체는 다 다르다. 그렇지만 적도 부분하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만유인력 방향이나 중력 방향이나 서로 이렇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원심력 자체가 여기서 왜 생기느냐? 원심력 자체가 왜 생기냐면 지구 자체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장에 이끌려서 있는 그러한 모든 물체는 지구의 자전과 같은 그러한 관성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물체 자체도 회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력 자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원심력 자체는 지구의 자전축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의도에 따른 지구의 중력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심력 나오죠. 지구상의 물체는 지구 자전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한다. 근데 지구의 자전은 왜 생겼을까요? 근원을 보면 원시태양계에서 성운들이 중력 수축하면서 회전을 시작했죠. 회전을 시작했고 그 회전의 중심체에서 점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시태양에 참여하지 못한 수금주와 목두 천해명들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행성들이 형성이 됐는데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성운들이 자전 방향 자체가 태양의 자전 방향을 결정하게 됐고 행성들의 자전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 때문에 회전하는 물체는 원심력이 이제 작용이 생기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 자체도 지구와 함께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물체 자체는 원심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는 적도에서 가장 크죠. 왜냐면은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적도 지역까지 반경 자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원심력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에서는 팔 길이가 극 자체가 R 값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심력이 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 r, 오메가 제곱. 원심력 F는 m,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m은 질량, r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 그리고 오메가는 각속도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원심력의 방향은 지구 자전축의 직각으로 작용해서 지구 밖을 향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빙빙 이렇게 돌리다가 회전하다가 딱 이렇게 손을 놨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나가죠. 이 원심력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준 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타원체, 지구가 왜 타원체를 갖게 됐나요? 지구가 타원체를 갖게 된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성운, 거대한 그 성운에서 이제 그것이 자체 중력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실패했던 나머지 것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들은 그러한 그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행성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성운 자체가 회전하는 거대한 그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 행성들도 회전하다 보니까 그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도 부분이 불룩한 그러한 타원체 형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타원체에서 위도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중력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중력값이니까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하면 원심력 자체는 다 균일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구가 타원체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그 원심력 값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심력과 만일력이 합력이 중력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 타원체이기 때문에 이 타원체로 계산한 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값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 달라진 그런 중력값 자체를 표준 중력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중력값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극지방에서는 지구의 중심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죠. 그리고 적도에서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기 때문에 표준 중력값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중력값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동일한 위도상에서는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표준 중력이 다른 까닭은 지구 중심과 지구 타원체면 사이의 거리와 원심력의 크기가 위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구 타원체가 되겠죠. 지구가 타원체 형태를 가졌다고 그랬죠. 초창기에 원시태양으로 이렇게 원시태양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를 균질하고 지표면이 매끈한 타원체로 가정한 이론적인 지구 모양.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구는 균일하지 않죠. 그렇지만 지구가 균일하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그 지구 모형을 지구 타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오이드 및 지구 타원체의 그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출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빨간색은 지구 타원체, 그냥 이상적인 지구의 형태, 그걸 지구 타원체라고 하고요. 지표면은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어떤 곳은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굉장히 움푹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강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지구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양체의 형태를 지표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나오고 이런 형태가 지표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하늘색이 이게 지오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오이드면은 여러분들 그 지구를 보게 되면 그 바다가 있죠. 해수면이 있는데, 해수면을 지구 표면까지 그대로 연장해서
그린 그림을 지오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수면이 되겠습니다. 지오이드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해수면을 지구까지 이렇게 쭉 연장해 해수면을 지구 내부에 이렇게 연장해서 그린 그림을 지오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이드, 타원체, 지표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력 이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지구 타원체와는 달리 균일하지 않습니다. 지구 타원체는 지구 내부 자체가 균일하다라고 봤을 때 어떤 이상적인 지구의 형태를 지구 타원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어디에는 굉장히 산맥이 높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계곡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구의 그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어디에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지표면까지 쭉 연장해서 그려진 것을 지오이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지구는 지구 타원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위도에서 똑같은 위도에서 측정하더라도 고도가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지구의 내부의 물질 분포 자체가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중력값이 똑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측정된 값, 실제로 측정해서 나타난 값하고 표준 중력값, 이 표준 중력값은 지구 타원체로 계산한 그 표준 중력값이라고 그랬죠. 이 표준 중력값은 위도에 따라서만 위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표준 중력값이 다르고 같은 위도에서는 표준 중력값 자체가 같죠. 그런데 똑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고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물질 상태, 내부 물질 상태에 따라서 중력값이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측정한 값, 그거의 차이값 자체를 중력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하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한 그 중력 이상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0인 부분이 지구 표면이라고 하고 이 안쪽이 뭐냐면 지구 내부인데 이 지구 내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모래로 되어 있는 층, 쉐일, 석회암, 암염 이러한 그 지구 내부의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지점에서 실제적으로 중력을 측정해 보니까 표준 중력값하고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질의 그 밀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실제 측정한 중력값 자체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중력 이상값이 되겠는데 표준 중력값하고 실제 중력값하고 차이값을 중력 이상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력 이상값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까지인데 여기 암염층이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중력 이상값 자체가 굉장히 낮은 중력 이상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암염 자체는 밀도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가 있는 그 지역의 실제 중력을 측정한 값하고 표준 중력값하고 그 차이값 자체가 중력 이상인데 이 암염에 있는 그러한 층 자체에 그 밀도가 작기 때문에 중력값 자체가 표준 중력값보다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중력 이상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분포하면 중력 이상 값이 이렇게 작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력 측정을 해보면 지하에 어떤 물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내부의 지하 자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원부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중력 이상값을 사용해서 석유 시추를 한다든가 철광상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 지점의 고도 및 지형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중력 이상을 바로잡고 나면 여기에 고도에 의한 중력 보정, 지형에 의한 중력 보정을 하고 나면 지하 물질의 밀도 분포에 의해서 중력이 달라지는 그 효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지하에 주변의 암석과 밀도가 다른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이 지역의 중력값은 주변 지역과 차이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측정하면 지하 자원이나 광물의 탐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림이 되겠고요. 이게 전 세계의 중력 이상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쪽 이 보라색 이 색깔이 되겠죠.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500 중력 이상 값이 굉장히 작죠. 작은 값이 나타나는 이것은 이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그 지하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쪽 색깔이 나타나는 이 부분은 굉장히 플러스 값을 갖게 되겠죠. 이런데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은 실제 중력값 자체가 표준 중력값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이상의 정의는 실제 중력값에서 표준 중력값을 뺀 값, 그 값 자체가 플러스 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값을 갖느냐에 의해서 플러스 값을 가지면 그 지하 내부 쪽에 밀도가 큰 물질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이 지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큰 중력 이상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 것은 이쪽에 철광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하 자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력 이상 값을 이용하면 지각 평형에 의한 효과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 부근의 중력 이상 값이 매우 작습니다. 이로부터 히말라야 산맥은 지각 평형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지각이 멘틀 깊은 곳까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값이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는 중력 이상값이 매우 작다라는 것은 밀도가 작은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것이 히말라야 산맥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되겠고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지구 타원체에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중력값을 뭐라고 하나요? 이것은 표준 중력이 되겠죠. 차항리 융합형 사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광상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과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중력 이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 철광상 같은 경우는 밀도가 굉장히 큰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밀도가 작은 그런 것이 되겠기 때문에 중력 이상값 자체가 철광상은 중력 이상값 자체가 굉장히 크고,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중력 이상값 자체가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의 밀도는 지각보다 밀도가 크고 석유 밀도는 지각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철광상이 존재하는 곳은 주변보다 중력 이상값이 크고, 석유가 매장된 곳은 주변보다 중력 이상값이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중력장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